내시경이 뭐냐, 그전에는 용종을 뗐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너는 선종이라고 말을 하느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종이 나올 수도 있고 과형성 용종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대장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정말 검사를 잘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닥터 내과 전문의 구대회입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삼성바른내과 원장 유수현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시경 병원에서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다. 병원이 되게 잘 된다고 지금 자랑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건이나 하십니까? 위내시경은 하루에 한 20건 정도, 대장내시경은 하루에 8건 정도. 8건 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만 개인 의원에서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검진센터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검진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내시경 의사들과 환자들이 몰려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건, 200건씩 한다고 합니다만 대장내시경 8건, 위내시경 20건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경험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개원한 지는 지금 7년 차, 의사 경력은 올해로 16년 차 됩니다. 내시경 이제 많이 하시면 이 내시경을 할 때 보통 수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비수면으로 하십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으로 검사를 시행하시는 비율이 80에서 90%, 비수면으로 하시는 비율이 10에서 20% 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보통 뭘 쓰세요?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의사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수면 마취제를 가장 많이 쓰고요. 프로포폴 단독으로 수면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음주를 즐기신다든지 젊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미다졸람이라고 부르는 약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왜 미다졸람이 더 필요한지. 우리 뇌에는 사람이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물질도 존재를 하고 잠을 자게끔 진정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물질은 뇌에 있는 특정한 수용체라는 작용하는 곳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는 그런 수용체가 이미 포화되어 있고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진정제를 사용을 했을 때 수용체에 충분히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추가로 투여를 해서 이 사람의 의식을 조금 더 재워주는 그런 효과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런 거죠? 그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약만 먹어도 졸립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환자분들은 워낙에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약물이 들어가도 대사가 잘 되고 깨어있고자 하는 어떤 활성도라는 게 높기 때문에 수면약의 효과가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이 싱싱해서 그렇습니다. 미다졸람과 포폴이 간에서 대사되는 게 맞죠?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신 분이나 네네. 젊은 분이 실제로 왔어. 자다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닌지를 걱정 되게 많이 하시고 몸부림쳤다고 예전 병원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특별히 방법을 쓰는 게 있으신지. 수면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의 실제적인 비법은 저는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초 이내로 수면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약을 추가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30초, 1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환자가 또 잠이 듭니다. 여유를 갖는다. 마치 무슨 고수의 그 한마디 같은데 바쁜 일정 속에서 빨리빨리 내시경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 이런 병원 환경에서는 실제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시경을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면 이런 몸부림치거나 잠에서 중간에 깨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충분히 잠들고 나서는 조금 목젖을 넘어가는 자극이 있더라도 쉽게 깨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자극에 의해서 한번 깬 환자는 좀처럼 다시 진정되는 게 힘듭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초년생 시절에 건강검진센터라는 곳에서 내시경 업무를 봤던 적도 있는데, 거기는 특히 연말이 되면 몰려드는 환자로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의사가 있는 곳이었나요? 1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검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내가 의사로서 이 환자를 수면 진정제를 놓고 기다리고 싶어도 뒤에 대기하는 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내시경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잠들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중간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김 원장도 내시경을 받았죠? 2년 전인 거. 2년 전에 개원하기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보통 사람들이 전날 장 비우는 거 말고 주입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전날 저녁 금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오전에 위 내시경을 받은 다음에 깨고 나면 물 500ml짜리 통을 5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대변 색깔이
물이 아주 깨끗하게 소변처럼 나오면 점심쯤에 주입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거죠. 김태호 원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주입대장 내시경이라는 건데요. 정결제를 먹지 않고 병원에 내원해서 위내시경을 하면서 위로 그 정결제를 쏩니다. 그래서 12지장 쪽에서 쏴서 정결제가 뱃속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일어나면 물만 입원실에서 먹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장을 비우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받는 그런 방식인데, 약을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방법일 수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합니다만 건수는 많지 않은 이유가 요즘에는 굉장히 편한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과거에는 대장 정결제라는 게 물을 4리터를 먹어야 됐습니다. 검사 전날에 2리터를 먹고 검사 당일날 또 2리터를 마시고, 현재는 그게 2리터 가까이 줄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리터보다 더 용량이 적은 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전은 알약, 정제로 된 게 또 나왔는데요. 과거의 약은 가루로 된 거를 물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삼키는 맛이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알약 제제들은 비위가 좀 덜 상하고 환자의 순응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류가 근데 한 종류인가요, 알약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알약이 좀 굵은 알약으로 나왔고요. 그것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삼키기 힘들다, 삼킴 곤란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쌀알 만큼 크기가 작은 알약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약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드실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알약도 먹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제 주입대장 내시경 이렇게 해서 약을 넣어주면 되니까요. 다시 수면 얘기로 돌아가서요.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을 이제 쓰신다고 했는데, 네. 실물이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이게 이제 프로포폴, 속칭 우유 주사, 우유 색깔이죠. 미다졸람입니다. 요 두 종류의 차이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환자의 수면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환자가 수면이 끝난 이후에 깨어나는 시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미다졸람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다졸람을 선호하는 의사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몸에서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흡이 억제되거나 응급 상황에서 약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김태호 원장 같은 경우는 미다졸람을 많이 쓰는 편이죠? 저는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나 활력 징후를 계속 감시할 때 다른 의사가 상조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면 수면이 충분히 안 되더라도 국소 마취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 용량도 내시경 할 때 쓰시는 용량보다 반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용량이 좀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환자가 협조가 좀 돼야 되는 수술이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전신 마취하거나 척추 마취하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국소 마취를 잘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시술 종류,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와 대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통증 자극을 만약에 환자가 아예 못 느껴버리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자극은 느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극이 없는 게 좋죠. 그래야 환자가 완전히 잠들고 위가 잘 펴진 상태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포폴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숙련된 의사가 정확한 감시 하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한 사례도 예전에 보고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병원 측에서도 감시가 중요하고 시스템적으로 온도 유지라든지 아니면 보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약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이 마약류,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에 대한 감시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일매일 까는 수량과 사용한 수량, 남아있는 약제, 용량까지 일일이 다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력의 감시가 굉장히 촘촘하고, 더군다나 2중, 3중으로 전산으로 감시도 합니다. 림스라고 마약류 보고 시스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투여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행여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여권번호, 이런 게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래서 저희처럼 제도권 내에 있는 의사들은 행정력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이중 시건 장치, 자물쇠를 이중으로 채워야지만 불법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프로포폴로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호흡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의 용량이 과다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논문 데이터가 있는데, 주로 목이 짧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한 경우, 비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 기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코골이가 많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하다가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혀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잠깐이라도 에어웨이라고 하는 작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입에다가 살짝 넣어준 상태만 돼도 기도 확보가 되면서 기관 삽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안전성을 높이는 일을 단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놓으면요, 별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1년에 내시경 검사 건수가 한 7,000건에서 8,000건 사이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개원하고 한 7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략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의 내시경 시술을 이제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관 삭관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6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습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좁은 환자들은 저희가 미리 환자를 보고 대비를 합니다. 간호사한테도 지시를 하죠. 이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같이 세심하게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산소 포화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좀 안전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산소 포화도를 가장 좋은 게 100%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일단 80%대로 떨어지면 좀 긴장을 합니다. 과연 산소 포화도가 80%대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숨을 못 쉬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요. 이건 간이 기계입니다. 이걸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 산소 포화도를 보이고 있고요. 맥박은 지금 90회, 91에 93에 점점 올라가네요. 긴장했나 봅니다. 여기서 산소 포화도가 80%가 될 때까지 숨을 한번 참아봅시다. 80%대가 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야, 몸에 산소가 많은가 봐. 99입니다. 못 쳐? 99.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참아야 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힘들었죠.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시경 시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가파라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를 뜻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거는 간이 장비죠. 손가락으로 확정하는 간이 장비고 진화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굳이 불안해하시거나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내시경 편하게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유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제 편의성이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겠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내시경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병변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비수면으로 할 경우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고 실제로 호흡곤란도 겪으시는 경우는 의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빨리 끝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충분하지 못한 이제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수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일단 검사자가 편안합니다. 충분히 잘 꼼꼼하게 보고 관찰하기 어려운 부위도 시간을 들여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일단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게 이제 저의 욕심입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에서도 그런 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수면으로 했을 때 비수면으로 했던 환자보다도 병변 발견율이 더 높았다. 저희처럼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따로 취득을 하고 또 소화기 내시경, 해부 전문의까지 있는 분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련 기간이 길고 임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너무 몰리는 건강검진 시즌이라고 하는 경우는 11월, 12월 달. 아무래도 환자가 몰리면 의사도 마음이 쫓기게 마련이고 검사를 조금 더 서둘러서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바쁜 시즌은 조금 피해서 병원이 한가할 때 검사를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젤 네일 있잖아요. 그거 좀 지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내문 항상 드리는데 실제로 많이 지우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 감시 장치가 감시를 잘 해야 이 사람이 실제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확한 산소 포화도 감시가 되지 않는 경우 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진 걸 모르고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젤 네일 같은 거 꼭 지우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내시경 하면서 큰일 났다 싶을 때는 참외 씨가 보일 때입니다. 참외 씨의 큰일이죠. 참외 씨는 병변의 관찰에 장애가 되는 거 말고도 석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물질을 흡입하는 기구를 구멍을 이제 막아버리거든요. 참외 씨 크기가 그 구멍과 딱 맞습니다. 이걸 석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류, 양파, 대파, 이런 쪽파 이런 거 보이기 시작하면 얘가 계속 따라다녀요. 대장 내시경 하면서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팁이 있다면 물을 충분하게 드시고요. 회사 휴가 내고 오신 분들 대장 내시경 하기 전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냐면 대장 내시경 약 먹고 그때 좀 영화도 보고
보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누워있게 돼요. 약 먹고. 누워있으면 잘 안 내려갑니다. 이게 씻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열심히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좀 돌아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다니셔야 연동 운동도 좀 자극이 되고 하면서 잘 내려가고 잘 청소가 되기 때문이고요. 반드시 이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식사 관리입니다. 그렇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내시경을 위해서는 사전 문진, 사전에 의사의 진료를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소에 변비가 심하다. 혹은 맞아요. 예. 과거에 내시경을 했는데 잘 비워지지가 않았다. 이런 정보를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변비 약물을 미리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장 전결제를 용량을 좀 조절을 해드린다든지 사전에는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변비가 심한 경우는 미리 사전 진료 때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구원장님 장 전결제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류별로 먹어봤습니다. 일부러. 대변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그걸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먹고 나서 맞습니다. 저는 거의 바로 나와서 많이 먹고 나서 조금 기다렸더니 한 1시간, 2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서 네네네. 저희가 전날 저녁 6시부터 장 전결제를 먹으라고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6시부터 드시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에 대장 전결제를 먹기 시작하면 한 8시나 9시 정도에 변을 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변 보는 지속 시간이 또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밤 11시 정도에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변비가 있거나 장 운동이 느린 분들은 분명 전날 저녁에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신호가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움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아예 진짜 안 나오는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무리해서 더 드시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서 문의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술을 평소에 즐겨서 많이 드시는 이제 중년의 남성 같은 경우에 수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시경 검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저희가 사전 문진을 한 일주일이나 혹은 2주 전에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는 지금 순간부터 내시경 받기 전까지는 술을 자제하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한 조심스럽게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이제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의사와 환자 상호 간에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면 내시경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받은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입과 항문으로 동시에 하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먼저 기구가 다릅니다. 대장에 넣었던 거 입에 다시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위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어서 준비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 내시경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하시나요? 간호사가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만한 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검사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마지막 본 저 이제 직원이 내 내시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 십상이거든요. 내시경은 100% 이제 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받아본 질문, 부부 동반으로 내시경 사전 문진을 하러 와서 남성분들이 이제 사모님을 밖에 내보내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혹시 헛소리를 하게 되냐?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네, 그런 거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떨어져 갈 때쯤 이제 회복실에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그걸 마주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으신 분이어서 빨리 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일본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로 화를 막 내시고 일본어로 막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막 화를 내셔서 어렸을 때 살다 오셨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문진할 때 물어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일본인이어서 일본말로 막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숨겨진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시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치아가 내시경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게 이제 입을 가둡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혼자서 웅얼웅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처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헛소리를 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여기 병원입니다. 안심하세요. 검사 중입니다. 이렇게 다독여주면 다 말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괴담도 있잖아요. 살인마가 내시경을 받았는데 시체 숨긴 장소를 말했다든지 그런 괴담도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그건 각색된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정말 좋은 검사죠. 대장 내시경은 검사와 동시에 예방이 가능한 아주 뛰어난 검사 방법입니다.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전암성 병변이 보인다, 용종이 보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합니다. 나중에 자라서 암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는 분들께서 대장암에 걸린 경우에 인터뷰를 해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7년, 8년. 그래서 의사가 권고드리는 검사 주기에 맞춰서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정제성이 있는 검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냥 귀찮아서 안 받다가 만약에 대장 내시경상에서 용종 절제로 되지 않는 그런 크기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요, 장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라도 장루를 뺐다가 그걸 다시 이어붙이는 수술도 해야 되지, 낭비되는 시간이 거의 3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시간 이내로 길어야 거의 1시간. 모든 시술이 다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냥 바로 식사하고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에서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큰 용종이나 종양이 발견됐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때제때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많은 의사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는 증상으로 복통이라든지 혈변 혹은 체중 감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생기면 늦다. 검진이라는 없을 때마다. 것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고,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용종이 웬만큼 자라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분변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꼭 받으셔라, 이런 첨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위암 무증상이었던 환자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을 만큼 암은 아무 증상 없이도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주기나 위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주기 정해져 있나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30대, 40대 환자분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있는데 내가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5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환자의 진단을 담당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환자들에서 은근히 용종이 많습니다. 저암성 병변이 많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뭐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젊은 나이에 했는데 아무 증상 없었고 벌써 폐명이나 전암성 병변, 정말 큰 병변이 발견돼서 제거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챙기시면 좋겠고, 정확한 주기로 따지자면 대장 내시경 얼마에 한 번씩 받으면 될까요? 저는 제가 하는 대장 내시경을 스스로 믿고 자신감 있게 권장을 드리는데요. 내시경을 한번 받아서 깨끗하다, 병변이 없다, 그러면 한 4년에서 5년 뒤에 받으셔라. 근데 만약에 용종이 발견이 되었고 전암성 병변 혹은 선종성 병변, 용종을 제거를 한 기왕력이 있다, 그럴 경우는 2년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이 2년마다 돌아갑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을 5년 뒤에 받으라고 하면 국가 건강검진을 2년씩 2번 받고 대장 내시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는 시기 맞춰서 6년보다는 4년 뒤에 받으셔라,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가 한 대장 내시경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초진인 분이 왔어요. 네. 근데 3년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용종을- 본인이 하신 게 아니니까. 다른 의사도 혹시 못 믿는 건지? 3년 전에 용종을 제거했는지 안 했답니다. 저는 한번 해보자고 권장드립니다. 예. 아, 이게 정석입니다. 왜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은 결국에는 의사가 사람이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 힘들었는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술기를 믿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는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리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었던 분들은 4년 정도를 권장하는데, 용종이 나오고 2년에 한 번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 이후에 증상이 있거나 혈변을 본다든지 배가 아프거나 하면은 빨리 땡겨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그 사이에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요, 정확히 언제까지 뭐가 생긴다라고 예측하기는 사실 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졌다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표현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짧아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력,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짧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죠. 맞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나라는 사람은 아버지 유전자 절반, 어머니 유전자 절반, 할아버지, 할머니 유전자 4분의 1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유전자를 4분의 1씩 그런 받은 몸이 됩니다. 가족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에 해당되는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좀 더 일찍 받아보셔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방아쇠가 당겨져 있다. 근데 그거를 쏘냐 마느냐, 그게 유전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럼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나누면.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용종이 뭐냐, 그전에는 용종을 뗐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너는 선종이라고 말을 하느냐. 용종이라는 개념은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에서 무언가를 뗐다, 일단 모두 다 용종이라고 부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종이 나올 수도 있고 과형성 용종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대장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초기 단계의 이제 막 세포가 변하기 시작한 거를 저도 선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도 선종. 저희가 고도 선종은 대장암의 직전 단계다. 고도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정말 검사를 잘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간단히 환자분들이 기억하기에는 용종이 있는데 그게 선종이었냐 아니었냐로 이렇게 나눠도 될까요?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코드가 무엇이냐, D 코드냐, K 코드냐.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면 보통은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종 외의 용종은 K 코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 문제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 어떤 선종이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본 게 몇 개 긁어있어요. 바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그거 나쁜 거예요? 선종이에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으로 거의 90% 이상 감별이 가능하죠. 아, 그럼요. 저희가 뗐던 용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충은 저희가 짐작을 하고 알고 있지만 조직검사 나오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한 일주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제거한 용종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시경이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냐. 에이즈라든지 B형 간염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모든 의료기기는 일회용을 쓰는 게 병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내시경 기계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시경 학회에서 잡아준 규정, 소독 약물까지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 인력을 따로 둬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앞에서 내시경을 한 사람의 세균이라든지 나한테 옮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저는 또 한 가지 행정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 있냐. 내시경을 소독하는 특수한 약물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물에 내시경 기구를 몇 분 이상 담가 넣는다. 그 다음에 헹구고, 특수한 기계, 내시경 세척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박테리아, 세균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끔 소독을 잘 합니다. 내시경 기계에 그 약물을 주입해서 사용하는 횟수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행정력이거든요. 또 그거를 모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몇 번 소독을 했는지. 이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위험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5세 노모가 계시다, 혹은 90세 노모가 계시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속이 불편하셔서 검진을 그렇죠. 시켜드리고 싶다. 맞아요. 근데 대학병원을 갔더니 70세 이상은 검사를 못하니 다른 데를 알아보셔라,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사연으로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세 할머니를 대상으로 대장암 수술을 한 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본인과 가족들의 그런 동의와 의지가 있으면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신데요. 20년대생이십니다. 90대 후반이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끼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들 이렇게 다 합의하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경우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제일 고령의 환자를 해보신 게 혹시 몇 세 정도? 가장 최근에 내시경 받았던 분은 94세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다 떠나시거나 이제 해외로 이주하셔서 혼자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 불안도가 조금 높으십니다. 내가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환자분의 신체 상태가 건강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하기에 충분하다, 의학적으로 건강하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렸고, 내시경 검사 전에도 상호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적인 나이와 신체적인 나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신체 나이라고 하죠. 평가를 해서 신체 나이가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 원장님은 고령 환자 내시경을 할 때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프로포폴 용량을 훨씬 적겠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 미량에도 반응도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반응을 보고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탈수 같은 게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정결제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에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시거든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신다,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꼭 주의를
드려요. 반드시 동반하셔라. 굉장히 이제 주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내시경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용종 절제술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시술 끝난 이후에 환자에게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용종 제거 시술을 하셨다 그러면 당일날은 당연히 금주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과식하거나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금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다든지.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내시경은 사람이 하는 시술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압니다. 용종을 어떤 범위로 뗐는지, 얼마나 깊이 뗐는지 이런 거는 시술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이틀을 조심하셔라, 3일을 조심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내시경 시술하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한 2, 3일간 조심하셔라. 의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면 시술이 좀 고난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시나 자 어떤 정도의 시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조심하는 게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는 점은 내시경을 가장 안전하고 전문가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름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에 진료는 이렇게 전문가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지만 실제로 내시경을 시술하는 사람은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 펠로우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이 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술을 다 마치고 병원을 개원한 우리 부원장님이라든지 숙달된 분한테 내시경을 받는 게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을 챙기실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OK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